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음식인문학자 주영아입니다. 지난 강연에서는 19세기 말의 개항, 식민지, 그리고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 때의 식생활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95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인의 식생활의 역사를 다룰 생각입니다. 이 시기는 매우 복잡한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냉전, 압축성장, 세계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음식 그리고 한국의 현대입니다. 오늘 강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냉전입니다. 냉전은 영어로 콜드워라고 하는 말인데요. 미국과 소련은 각기 자국이 헤게모니를 가지면서 여러 나라를 동맹국으로 만들어 영향권 안에 두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에 남아도는 농산물을 일본, 타이완, 인도와 남한에 지원하며 패권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라고 부릅니다. 잉여농산물 원조는 미국의 농촌에서 대량으로 수확한 밀, 콩과 같은 양곡 중에서 미국에 소비하지 못하고 남는 농산물들을 원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930년대 뉴딜 정책 이후 미국 농업이 녹색혁명을 했고 그 성과의 결과입니다. 미국 정부는 잉여농산물 중에서 밀이 한국인의 주곡인 쌀과 보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빵을 주식으로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보릿고개가 맹해를 들치는 1950년대에도 빵이나 밀국수 먹기를 좋아했던 사람은 지금과 비교하면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은 밥의 힘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식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선시대 때부터 쭉 내려온 한국인의 식사 방식에 대한 생각입니다. 밀가루 소비를 증가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도 똑같이 미국의 잉여농산물인 밀을 무상으로 원조를 받았죠. 그 원조 물자를 가지고 일본인들은 우동을 먹었으니까요. 우동을 만들었는데 그다지 인기 있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타이완 출신이면서 일본으로 기화한 안도 모모코라는 사람이 이것을 인스턴트 라면 같이 편리한 걸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958년에 개발한 식품이 바로 인스턴트 라면, 지금 우리는 라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도 모모쿠가 자기의 자서전에서나 아니면은 그가 밝힌 여러 가지 글에서 보면은 본인이 고민해서 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년간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타이완하고 중국 남부 사람들이 밀을 굉장히 밀국수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북방에서 밀이 나는데 북방은 황제가 지배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먹던 음식들을 남부 사람들은 먹고 싶었는데 하지만 광저우나 지금 홍콩이 있는 광저우 근처 이쪽 남쪽 양자강 남쪽 지역에는 밀 재배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밀을 수입해 와서 그것으로 날씨가 습하고 아열대 기후에서 오래 두면은 금세 부패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국수를 만들어서 아예 기름에 튀겨냅니다. 그것을 한자로 기름 유자를 써서 유면이라고 하는 유면. 이 유면을 응용해서 만든 식품이 바로 안도 모모코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타이완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닭고기를 삶은 국물을 가지고 국수를 밀가루 반죽을 할 때 같이 부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죽한 것을 국수로 만들어서 기름에 튀겨냈다가 서늘한 곳에 두면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죠. 그것을 먹을 때는 국수 타레, 유면 타레를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은 다시 풀려나는 거죠. 그래서 타이완 사람들은 유면 중에서 닭고기를 넣은 것이라고 해서 지서면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도 모모코는 고향의 지서면을 가지고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안도 모모코가 만든 첫 번째 인스턴트 라면의 이름이 치킨 라면입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치킨 라면을 만들 때 국수 안에 소스를 다 집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라면에 섭이 들어가잖아요. 그 섭이 없습니다.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고요. 취향에 따라서 계란을 터뜨려서 달걀을 터뜨려서 위에다가 올리고 물을 부으면은 되는 게 치킨 라면입니다. 처음에 나오니까 3분 만에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신기하게 생각하다가 점차 급속하게 인기를 얻게 되고 일본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 유행을 소문으로 들었던 삼양식품 대표, 돌아가신 정준윤 대표가 1962년에 일본에 갑니다. 당시는 한일 양국이 외교 관계를 아직 수립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제조기계를 수입하려고 일본에 갔습니다. 하지만 정준윤은 안도 모모코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조기계도 사와야 되는데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정도로 극빈국, 가난한 나라였죠. 돈을 없었죠. 그래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지인을 통해서 일본 인스턴트 라면 업계의 2위였던 묘조식품의 오쿠이 기요스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쿠이 기요스미가 아주 의외의 이야기를 정준일에게 들려줍니다. 한국 전쟁 덕분에, 참 이상한 표현이지만 덕분에 일본이 미국의 보급기지 역할을 하면서 일본 경제가 재건되었다라고 오쿠이 기요스미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무상으로 전폭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963년 9월 15일, 지금은 라면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이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적석 삼양라면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묘조식품의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묘조식품은 사실 리싱식품과 달리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라면 안에 스프를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양라면도 똑같이 스프가 별도로 들어있는 라면의 기술을 수용한 거죠. 많은 한국 분들이 지금도 라면은 원래 스프가 별도로 있는 거야 라고 믿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도 모모코의 일본의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에는 스프가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정준윤하고 오쿠미 기요스미의 만남이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의 스프 별도 제공의 방식을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인스턴트 라면을 접한 한국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적석라면이라 했는데요. 적석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라면이 뭐지? 당시 사람들은요, 라면을 옷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옷감을 어떻게 먹어?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리고 분식이잖아요. 주식으로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간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별로 사 먹지 않고 반응도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양라면에서는 무료 시식회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인스턴트 라면의 맛을 익숙해지게 해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 결과 점차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었고요. 거기다 특히 일본 묘조식품의 라면의 스프에는 고춧가루가 안 들어있었는데요. 한국식으로 바꾸면서 고춧가루를 넣게 됩니다. 그것이 일대 히트를 해서 삼양라면은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고요. 후발 업체인 롯데공업도 1965년에
소고기 라면을 출시하면서 이제 인스턴트 라면이 한국인의 대표적인 식품으로 자리를 잡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특히 소고기 라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일본식의 닭고기 국물보다는 소고기 국물이 한국인 입맛에 맞았던 것이죠. 한국인은 쌀밥에 소고기국이면은 가장 잘 차린 상차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남한뿐이 아니고 북한까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고기 라면을 사서 주부가 여러 봉지를 솥에다가 큰 양은 솥에다가 넣습니다. 마치 소고기국을 끓여서 푹 끓입니다. 그릇에 담아서 내면은 배추김치하고 같이 먹게 되면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입에 침이 고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먹는 식이 한국식의 인스턴트 라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국물이 남았는데 그냥 버릴 수 있나요? 국물에다가 식은 밥을 엮어서 말아 먹습니다. 당연히 배추김치가 함께 곁들여져야 제맛이 나죠. 소고기 라면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했던 국밥인 소고기 국밥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스턴트 라면은 한국인의 가장 좋아하는 중요한 식품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이 인기를 얻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쌀밥을 먹고 싶은 욕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분식 장려운동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쌀 양을 채우려고 노력했죠. 1963년에는요. 막걸리 제조하는데 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밀막걸리입니다. 근데 밀막걸리는 만드는 방법이 재래식 막걸리, 쌀막걸리하고 좀 다릅니다. 밀을 익혀서 거기다가 일본에서 가져온 배양액을, 효소를 부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덜 익었을 때 유통기간을, 제조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빨리 소매점에 내보냈는데요. 소매점에 가면서 통에 들은 그 막걸리 안에서 흔들흔들거리면서 이산화탄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밀막걸리를 처음에 싫어하다가 먹어본 분들이 이 탄산미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밀막걸리가 또 묘하게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1964년에는 초중고 학생들의 도시락 검사를 했죠. 쌀과 보리의 혼합 비율이 7대 3인지를 선생님들이 검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을 내고 그런 기억들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모두 박정희 정부가 주식으로 먹는 쌀을 가능하면 아껴서 밥 먹는 데만 이제 쌀을 쓰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한 노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가져온 원조 밀을 소비하는 또 다른 방식 하나의 방안으로서 분식 장려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1913년에는 서울시에서 표준 식단을 제시합니다. 쌀밥을 적게 먹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점에 가면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공기가 있죠, 그죠? 그 공기 아래다가 밥을 담잖아요. 지금은 규모가 굉장히 사이즈가 줄어들었는데요. 73년에는 유기하고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밥그릇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크기를 약간 줄였습니다. 그러면은 쌀밥을 적게 먹는 거죠. 그리고 무미일도 있었습니다. 쌀을 안 먹는 날 음식점에서 쌀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쌀 대신에 다른 걸 내든지 아니면 아예 음식점 문을 닫게 했습니다. 식당들을 통제하면은 행정 조치가 굉장히 잘 되겠죠. 하지만 일반인들은 여전히 쌀밥을 먹기 위한 노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쌀밥에 대한 욕구를 행정적으로 아무리 억제해도 그것은 개인의 욕구입니다. 억제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결국은 제3공화국 정부의 관계자는 쌀 생산량을 늘리는 편이 더 좋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쌀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은 두 종류가 있죠.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재배하는 자포니카 계통의 쌀, 차진 성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쌀입니다. 그런데 중국 남부나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인도 사람들이 재배하는 편은 인디카 계통이라고 해서 차진 성분이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때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쌀이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을 안남이라고 불렀거든. 한자로요. 안남이라고 부르면서 풀풀 날려서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볍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필리핀의 벼 연구소에서는 주로 동남아시아 인도의 인디카 계통의 쌀 품종들을 가지고 녹색혁명의 품종 개량을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녹색혁명 정책을 도입하라고 제안을 계속합니다. 한국 정부도 이제 1970년부터 세계은행하고 AID 등에서 장기간의 재정 차원을 통해서 농촌에서의 녹색혁명을 추진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녹색혁명의 핵심은 화학 비료를 많이 쓰고 제초제를 많이 쓰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을 많이 쓰는 그 외에도 벼 품종을 개량해서 다품종 많은 양을 생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충해에도 잘 이기고 가뭄이나 홍수에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품종을 개량하는 겁니다. 결국 필리핀의 세계 미작 연구소에서 나온 결론은 인디카 계통의 벼 품종로 나온 쌀을 먹는 것이 녹색혁명의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던 거고요. 일본인 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맛에 대한 문제에서 자신이 없던 거죠. 이 벼 품종 개량의 중심에서 열심히 연구하신 분은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허문회 교수였습니다. 허 교수는 1960년 3월에 본인 스스로 실험을 통해서 20여 개의 벽실을 얻어냅니다. 그 중에서 한 잡종벼에 IR667이란 이름을 붙입니다. 이 품종이 바로 한국 녹색혁명의 출발이 됩니다. 허 교수는 인디카 품종 벽실을 가지고 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농촌진흥청에서는 그다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허 교수의 제자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제자들은 스승이 만든 이 엄청나게 고생해서 만든 이 품종을 그냥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재배하고 또 개량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새로운 품종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카 계통의 벼이지만은도 한국인이 좋아할 수 있는 차진 성분이 있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이 정부에서는 이 품종의 이름을 통일을 염원한다라고 해서 통일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통일벼라는 말이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집에 그냥 두고 있을 수 있는데요. 50원짜리 동전을 살펴보시면은 통일벼 그림이 있습니다. 통일벼 생산을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전 주화에도 통일벼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죠. 하지만 통일벼에 대한 농민들의 초기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영농 자금을 융통해 준다든지 싼 값에 화학 비료와 제초제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통일벼 재배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은 통일벼 재배를 하면은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1974년부터 통일벼, 그다음에 그 후계 품종이 계속 개발되거든요. 그 후계 품종의 재배 면적이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1978년이 되면은 통일벼의 재배 면적은 1974년에 5배, 한국의 전체 논 면적의 76%를 차지하기에 이릅니다. 성공한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통일벼로 지은 밥의 맛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에이 통일벼 맛없어 라고 하는 말들을 끼리끼리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하지만 당시는 아시듯이 유신헌법의 시대입니다. 독재체제에서 나라에서 만든 통일벼가 안 좋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할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말만 안 했지 통일벼의 밥맛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벼에다가 찹쌀을 섞게 되고요. 그 찹쌀을 섞게 되니까 밥을 할 때 압력솥이 필요하게 되고요. 압력솥이 없었는데 독일에 간호사와 광부로 일하러 간 분들이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들한테
당시에 이 스프를 끓일 때 압력솥이 개발되었는데 독일에서 그것을 선물로 보내주었고, 그래서 압력솥을 가지고 밥을 지었게 됐는데 통일벼와 찹쌀을 넣고 잡곡을 넣어도 맛이 좋더라라고 하면서 오늘날 압력솥 전기밥솥이 생기는 모태가 사실 또 통일벼에서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후에 더 이상 정부에서는 통일벼 재배를 농민들에게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1965년경에 일본에서 도입된 아키바레라는 품종, 그리고 1956년에 일본에서 개발된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이 1990년대 이후에 한국인의 밥맛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트나 가게에 가서 쌀을 살 때 분명히 한국에서 생산한 건데 상표명에 아키바레, 고시히카리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젊은 부부들은 일본에서 쌀을 수입하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땅에서 심은 쌀인데요. 아키바레와 고시히카리는 일본에서 들여온 품종의 자포니카 차진 맛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농촌진흥청에서는 한국형의 벼 품종을 많이 개량을 해서 만들고 있지만은도 여전히 오늘날 한국인들은 아키바레와 고시히카리로 된 품종의 쌀로 지은 밥을 가장 맛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녹색혁명의 초기에 통일벼와 그 후속 품종벼는 쌀 생산량을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쌀의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단군 이래에 한반도 남한에 살았던 사람들이 넉넉하게 쌀밥을 먹게 된 것은 통일벼 덕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농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일벼의 이름에 숨어있는 이 함의가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의 녹색혁명은 쌀밥으로 북한을 이기려고 했던 박정희의 민족주의와 권위주의가 담긴 망탈리테, 즉 심성이죠. 이 심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압축 성장입니다. 압축 성장이라는 말은 짧은 기한 안에 이룩한 아주 급속한 경제 성장을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한 사람당 국민 소득이 2배로 증가하는데 58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47년, 일본은 34년이나 걸렸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1966년에서 1977년까지 11년 만에 국민소득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압축 성장 시기에 돈이 많아지니까 한국인의 식생활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소고기 소비량의 증가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소가 주로 농사를 짓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는 우금이라고 해서 소자에 금지할 금자를 써서 소를 아무나 마음대로, 소 주인이라도 마음대로 관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마음대로 도살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에 들어가는 소가 먹을거리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사를 지낸다든지 왕실의 잔치가 있을 때는 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를 아예 안 먹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소고기 먹을 기회가 하늘의 별 따기였겠죠. 아마 평생 소고기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고기하면 소고기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이제 강하게 아이콘처럼 박혀 있던 거죠. 1970년대에 들어와서 압축 성장의 성공에 의해서 돈이 많아지면서 그 욕망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에서부터 식용 소고기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국내 생산량으로는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뉴질랜드산 소고기를 약 3,300톤 정도 수입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외국 소는 젖소라는 이미지가 많이 베껴 있어서 한우하고 달라서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들 중심으로 하면은 소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를 소갈비라고 여겼습니다. 식민지기에도 소갈비 구이나 소갈비 찜을 굉장히 고급 음식으로 쳤는데요. 소갈비 구이보다는 갈비찜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비찜을 가장 고급으로 여겼습니다. 가정에서는 양념을 해서 익힌 갈비찜을 명절 때나 잔치 때 반드시 만들어서 손님상에 냈죠. 그런데 1980 초반부터 갈비구이가 갈비찜의 인기를 능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음식점이 많아진 거죠. 갈비구이는 가정에서 못해 먹으니까 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도록 갈비구이 판매점이 많아진 거죠. 실제로 음식점의 구이용 갈비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수원갈비로 유명한 이 수원갈비식인데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수원에서는 갈비의 뼈에 붙은 양쪽의 살코기 모두를 그대로 붙인 채 갈비구이용 그 갈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양쪽 갈비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런 말이 없었는데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쪽 갈비가 생기면서 양쪽 갈비라는 말이 생긴 거죠. 요 사이는 수원 분들은 왕갈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 갈비뼈의 두 쪽을 아예 반으로 잘라서 한쪽에만 갈비살을 붙이게, 소고기 살을 붙이게 만든 거죠. 그걸 한쪽 갈비라고 하는데요. 1980년 초반에 서울 강남의 갈비구이 전문점에서 이문을 많이 남기려고 만들어낸 겁니다. 갈비구이는 몇 인분이 기준이지 무게를 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인분 갈비가 몇 대예요? 한 대, 두 대 가격할 때 한쪽 갈비라면은 대수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수요가 많으니까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부터 매년 연말이면은 소갈비로 구성된 선물 세트가 백화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가정의 수입이 더욱더 늘어난 결과이죠. 수요가 급증하자 소갈비의 값이 날이 갈수록 치솟았습니다. 물가 안정이 필수였던 정부의 입장에서는 1988년 가을에 미국에서 갈비 270톤을 비행기로 수입했습니다. 사실은 공개적으로 미리 알리지 않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한국인 대부분은 미국산보다 한국산 소갈비가 더 좋다고 이야기했고, 이때부터 이제 한우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다시 또 수요가 증가하니까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1989년 가을에 추석을 앞두고 대량으로 미국에서 소갈비를 수입했습니다. 이렇게 수입량이 이제 서서히 증가하게 되었죠. 1992년 2월 달에 설날을 앞두고 검찰청에서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소갈비 중에서 미국산 소갈비를 국산으로 속여 판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백화점 관계자는 그런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백화점 관계자가 자기는 제품 진열 때 미국산 앞에는 LA식 갈비라고 써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LA는 로스앤젤레스의 줄임말이죠. 그러면서 소비자를 속인 적 없다. 나는 미국산을 그냥 LA식 갈비라고 써붙여서 미국산이라고 밝힌 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LA 갈비란 말이 보통 명사처럼 한국에서 사용됩니다. 미국에 가시면은 LA 갈비 주세요 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실 이 LA 갈비라는 게 어디서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합의된 학설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주로 소갈비를 먹는데요. 그들은 프랑켄 스타일의 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프랑켄스타인의 립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 우여곡절 끝에 LA 갈비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압축 성장의 또 다른 현상은 이제 강남 개발과 관련된 음식업의 성장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등장하면서 신흥중산층이 강남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강남에는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보낼 명소, 공원이라든지 뭐 유원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중산층들이 강남에 거주하면서 뭔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잖아요. 이것과 아주 맞물려서 1981년 강남에는 초대형 갈비구이집이 들었습니다. 초대형 이 갈비구이집은 휴일날 가족 나들이의 명소가 됩니다. 갈비구이하고 냉면을 주로 판매했는데요. 이 초대형 고급 음식점을 다른 말로 호화갈비타운 혹은 전원갈비집, 공원식 갈비집 등으로 불렀습니다. 이들 초대형 음식의 번창은 어떻게 보면은 집밥 혹은 낡고 오래된 탁자, 그 다음에 비위생적일 수 있는 주방, 이런 유의 한식 음식점의 이 시설을 한 단계 올리는데 이바지한 면도 있습니다. 서비스나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진 것은 사실이죠. 오늘 강의의 세 번째 키워드는 세계화입니다. 1990년대 시작된 본격적인 세계화는 국경을 초월한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인 이동과 교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상호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인 경제 융합이 이루어지기도 해서 초국가적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식재료 유통업과 식품산업도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의 대표인 맥도날드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을 가리지 않고 점포를 냈습니다. 한국에도 맥도날드의 1호점이 1986년에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미국 패스트푸드점이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한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많이 진출했다는, 한국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좀 더 세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식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은 이 시기에 대부분 다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미국식 패스트푸드점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음식점도 그냥 단순하게 할머니나 아주머니 혼자서 하던 집밥집에서 벗어나서 프랜차이즈 운영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깨끗하고 이렇게 메뉴가 딱 정해져 있고 편리하기는 하지만은 한편에서는 맛이 균질화되는 거죠. 음식의 다양성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낸 것도 있죠. 그리고 미국의 인류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인데요. 셀프 서비스와 줄서기가 동아시아에 없었는데 한국, 일본, 타이완, 중국에 이런 게 없었는데 자기들의 미국식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와서 셀프 서비스와 줄서기가 일상화되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거대 자본이 여러 똑같은 만들어낸 똑같은 찍은 공장처럼 점포를 전국에 만들어서 맛을 균질화했다라고 하는 면은 프랜차이즈가 가져온 불행 중 하나입니다. 세계화는 한국인의 식탁 위에 외국산을 올리게 하고요. 외국인의 식탁 위에 한국산을 올리게 했습니다. 세계화 덕택에 한국 식품들이 외국에 나가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빔밥하고 불고기는 이미 K푸드의 고전이 되었죠. 냉면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국내에서 이렇게 닭갈비가 유행하면서 인스턴트 치즈가 듬뿍 올라간 이렇게 닭갈비가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북미의 주요 도시에서 한국인이 음식점을 내면은요, 그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현지의 한인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현지인들입니다. 치즈와 닭갈비의 만남을 만들어낸 한국인의 지혜가 해외에서도 인기를 끄는 거죠. 치킨과 생맥주의 조합인 치맥은 이제 치맥이라는 말 자체가 번역할 필요 없이 세계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팔리고 있고 먹으러도 오죠. 최근에 BTS의 인기는 미국의 식품 시장에서 K푸드라고 불리는 한국의 식품회사가 만든 식품들이 대단한 인기를 끄는데 엄청난 지원군이고 응원군입니다. 해외에서의 K푸드 인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출발은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과 음식점업을 한 사람들이 외국에서 수입한 음식들을 혹은 식품들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변형시킨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새롭게 생소한 가공식품이 들어왔는데 좋고 나쁘고를 분명하게 반응해 준 한국의 소비자들이 보인 태도도 중요합니다. 소비자 한 몫을 한 거죠.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인스턴트 라면이 한국화된 것도 결국은 생산을 하는 회사와 그리고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1960년대 중반부터 1980 초반까지 나온 인스턴트 라면의 국내 제품들을 보면은요, 한국인이 즐겨 먹었던 국밥류, 그 다음에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그 다음에 국수류, 냉면류 모든 음식을 전부 다 인스턴트 라면화 시켰습니다. 압축 성장의 기간에 가공식품에서 길거리 음식까지 대부분이 한국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택에 K푸드의 출발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한국식 가공식품과 음식점의 메뉴는 한국 사회가 외국에 개방된 세계화 시대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식품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미 우리보다 훨씬 먼저 북미 대륙에 소개가 된 중국 음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하고요. 일본 음식은 일본 경제가 부흥했던 1980년대 이후에 스시를 비롯한 사시미가 북미 대륙을 휩쓸게 되죠. 지금도 미국의 유명한 스시집의 주방장이나 직원들은 전부 다 백인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했지만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는 아주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K푸드가 인기를 얻게 됐던 그 배경에, K푸드의 배경에는 한류라든지 K드라마, K영화, K팝 이런 것들의 결과물도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압축 성장과 세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수용한 사회 문화적 혼종성의 결과입니다. 혼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있는 좋은 것들만 모아서 우리한테 맞추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혼종성의 결과물이 K푸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먹방이란 말이 이미 옥스퍼드 영어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이제 일상화되었죠. 그러니까 이 인터넷망과 함께 초국가적 정보 공유의 개인화를 가능해 준 스마트폰의 보급, 이것이 K푸드의 세계화를 이끈 가장 결정적인 큰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렇게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80년대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한국에 많이 왔는데요. 주로 단체 관광을 왔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세팅된 한정식 집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한정식 집만 한국 음식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한류 드라마가 일본에서 유행을 하면서 그 한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소주집, 삼겹살집,
뭐 떡볶이집, 닭갈비집 이런 집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인의 일상을 알고 싶다. 그래서 한정집에는 안 가고 싶다. 한국 오면 떡볶이 먹고 싶다, 닭갈비 먹고 싶다, 희석식 소주를 먹고 싶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대한 서로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K-푸드의 인기를 또 올려준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그 대표적인 유행이요. 이 세계화의 유행에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매운맛의 유행입니다. 매운맛 그러면 한국 사람은 원래 매운맛을 좋아해. 고추가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겠지만은도 이 2000년대 이후에 이 유행한 매운맛은 전통적인 양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한국에서 매운맛은 전라도 일부 지역에 볼 수 있던 현상입니다. 고추의 재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한국 정부에서 고추 품종을 개량하고 고추의 재배를 늘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추의 값이 떨어지고 1970년대 되면은 누구든지 고추장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만큼 매운맛이 많이 이제 일상화된 거죠. 특히 서울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고추를 이용해도 고추를 물에 넣었다가 고추물을 빼서 음식에다가 요리할 때 조금 쓰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남북한이 마구 흔들렸잖아요. 인구 이동이. 그러면서 남쪽의 매운맛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1970년대쯤 되면은 서울 음식에도 매운맛이 들어오게 됩니다. 낙지볶음 생각하시면은 1970년대 서울 무교동의 낙지볶음은 진짜로 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맵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차 매운맛이 증가한 거죠. 매운 정도에 대한 욕구가 강력해진 것이죠. 1980년대 들어와서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산업 사회로 접어들자 사람들은 매운맛을 그전보다 훨씬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의 매운맛은요, 사실 한국에 출발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외식업계가 새로운 제품을 내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주목한 게 멕시코 음식이었습니다. 타코가 대표적이지만은 멕시코 핫소스가 눈에 들어온 거죠. 이미 미국 남부에서는 멕시코 핫소스가 멕시코인들의 이주에 의해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 전국 미국 전체에 퍼지고 레스토랑이나 특히 패스트푸드점에서 멕시코식 핫소스가 반드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핫소스 유행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스낵이나 뭐 과자 같은 데다가 핫소스를 넣는 게 유행이고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얼마나 매운지 뭐 경쟁하자는 식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매운맛이 중국으로 옮겨가서 한국에서 중국의 마라탕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입니다. 중국의 마라탕이 인기가 있는 것은 이 미국식 멕시코 핫소스의 유행하고는 좀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세계화의 결과의 또 한 가지가 해외에 오래 산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중국에서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대거 들어왔고, 세계화 결과 우리는 아주 노동이 힘든 일들을 동포들한테 맡기기도 했죠. 그래서 조선족 분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각 곳에 생기게 되었고, 이분들이 중국 음식 중에 인기가 있는 마라탕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원래 마라탕은 중국의 서초안성 그리고 충칭이라는 도시에서 유행했던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0년대 후반에 베이징에까지 전파되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고추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후추를 비롯해서 온갖 매운 것이 다 들어갔고요. 고추도 한국산 고추가 아니고 멕시코산 칠리 고추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아주 매운 것이죠. 그 탕에다가 갖가지 채소, 고기, 두부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익혀서 먹는 것이 마라탕인데요. 2000년대 베이징에는 거의 1000여 점이 넘는 마라탕 집이 한 길거리 양쪽에 자리 잡고 성행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 사회가 우리보다 더 빨리
압축 성장을 하면서 산업화되면서 가졌던 중국인의 스트레스가 사천성의 매운 음식을 전국화시킨 결과라고 보는데요. 최근 중국의 마라탕이 한국의 매운맛에 다시 합세를 해서 오늘날도 매운맛이 대유행 중입니다. 1970년대 이후에 급속한 압축 성장과 산업화 그리고 경쟁 사회, 1990년대의 경제 위기가 세계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결과가 결국 최근에 한국의 매운맛의 유행과도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경전, 압축 성장, 세계화를 통해서 한국인은 역사 이래 최고의 식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종도, 고종 황제도 잡수어 보지 못한 온갖 화려한 음식을 우리는 지금 돈만 있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 생산된 것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도 적지 않습니다. 사라진 토종 종자도 적지 않고 잃어버린 오래된 음식도 많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지구 온난화의 시대를 살면서 또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의 생태학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은 거대한 공장제 농축 산업에서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울창했던 산림 내에서 바이러스가 억제되는 시스템을 인간이 뭉갰습니다. 무너뜨리고 벌목을 해서 거기다가 공장제 농축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조정되지 못하고 자연계를 떠나서 인간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러 국가에서 임금이 싼 곳에서 생산해서 가격을 최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 가치사슬의 생산 체계에 묶여서 외국에 생산된 고기가 도살된 고기가 포장은 또 다른 곳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 식탁에 올라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감염병의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에 생물학자를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세계적 가치사슬 체계에 우리 식탁이 감사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생태학적 식탁을 구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음식은 문화이며 동시에 정치, 경제, 생태학, 휴머니즘이다. 식생활 방식은 본래 공동체가 공유하는 규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계화 이후 우리는 세계 각곳의 식재료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다른 나라의 식재료 중에는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가 착취당하며 생산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식재료 하나하나에 담긴 생태학과 휴머니즘을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주영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